미래의 멋진 건물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인공지능이 건축의 세계의 혁명을 일으킬 것이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인공지능은 훌륭한 조력자입니다. 건축가에게 신선한 충격일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이고 매우 효율적인 놀라운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새 도구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확인해 보세요. 우선 도시가 얼마나 바쁘고 압도적인지 아시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인공지능이 우리의 도시를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순항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그런 날이 올 겁니다. AI 덕분에 교통 흐름이 꿈처럼 원활해져요. 더 이상 끝없는 정체는 없습니다. 도시가 범죄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을 파악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마치 구석구석에 슈퍼히어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쓰레기가 쌓이는 일은 이제 잊으세요. AI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도시를 깨끗하고 신선하게 유지합니다. 교통부터 안전, 심지어 폐기물 처리까지 모든 것을 최적화할 수 있는 도시 관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센서와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곳에서 수집한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보를 통해 도시 계획가들이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훌륭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요. 길을 걷다가 특별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곡선과 특징이 다른 건물들과 차별화되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눈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대자연과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천재 건축가가 설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수천 가지의 놀라운 건축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매우 똑똑한 디자인 친구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건축가를 위한 AI 지원 설계 소프트웨어의 역할입니다. 수많은 설계 옵션을 생성하고 평가할 수 있어요. 가장 적합한 자재와 건물을 위한 완벽한 배치 등을 고려하죠. 또한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치를 계산하여 건물의 설계를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물을 절약하며 폐기물을 전문가처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건물은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요. 그 결과는요,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아름답고 실용적인 건축 걸작이 탄생했습니다. 미래의 도시 풍경에는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건축물들이 곳곳에 자리 잡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론 충분히 인상적이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멋진 미래형 건물은 어떠세요? 이 놀라운 건물은 전통적인 벽돌과 모르타르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놀라운 건물은 3D 프린팅의 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건축가는 AI의 도움으로 모든 복잡한 세부 사항을 설계하고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 현장 조건이 구조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 중요한 데이터를 모두 입력했어요. AI 알고리즘은 설계를 최적화하는 마법을 발휘하여 놀랍도록 아름답고 견고한 건축물을 만들어냈습니다. 3D 프린팅은 기본적으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멋진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마법의 기계와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구조물이 예쁠 뿐만 아니라 튼튼하기도 한지 확인하기 위해 AI가 개입합니다. 미래의 도시에서 3D 프린팅은 건축가를 위한 최고의 도구가 될 거예요. 3D 프린팅을 통해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구조물을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형태부터 복잡한 디테일까지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요. 하지만 AI는 건물을 멋지게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고 아늑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래형 오피스 빌딩에 들어섰다고 가정해보죠. 기분에 따라 조명이 자동으로 조정되고 온도가 완벽하게 설정됩니다. 이 미래형 건물은 사람처럼 주변 환경을 감지하고 반응할 수 있어요. 조명을 제어해서 시간대에 맞는 적절한 조도를 유지합니다. 온도를 관리해서 항상 아늑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요. 심지어 보안을 주시하고 작은 문제가 큰 골칫거리가 되기 전에 해결하죠. 즉, 스마트 빌딩은 사람들이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지 알기 때문에 그에 따라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해서 지구와 비용을 절약합니다. 멋진 점은 이 모든 것이 유일한 가능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층 빌딩을 수직숲으로 바꾸는 건 어떨까요? 최근 인도의 한 건축가는 인공지능의 힘에 매우 흥분했어요. 그래서 그는 미드전이라는 이미지봇과 협력해서 미래의 비전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루한 로봇 세상 대신 멋진 무언가를 목표로 했어요. 유토피아 기술,
미래형 타워와 같은 텍스트 프롬프트와 함께 건축가와 AI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미드저니는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건물이 울창한 수직숲으로 뒤덮이고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조형물로 장식된 세상을 상상해냈습니다. 그들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고자 했어요. 건축가인 마나스 바티아는 AI의 잠재력에 대해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는 AI를 자신의 직업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 보고 있죠. 건축가와 AI가 협업해서 놀라운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미래를 상상하죠. 바티아는 프로젝트에서 AI에게 공생과 속이 빈 구조물을 상상해보라고 요청했고 AI는 속이 빈 나무 속에 자리 잡은 아파트 사진을 보여줬어요. 건물 자체가 살아 숨쉬는 자연의 일부가 되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바티아는 건축에서 자연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기능성을 포용하는 건축물을 디자인하는 것을 좋아해요. 나무를 중심으로 지어진 건물부터 온도를 조절하는 파사드까지 그는 건축과 자연을 조화시키는데 모든 것을 바칩니다. 바티아 같은 건축가와 AI의 초능력 덕분에 도시의 미래는 놀랍도록 발전할 거예요. 자연과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세상에 발을 들여놓을 준비하세요.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손꼽아 기다려봅시다. 나무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단단한 벽돌이 아닌 풍선으로 만든 고층 빌딩은 어떨까요? 바르셀로나의 건축 사무소인 주모는 인공지능의 마법을 이용해 이 흔들리는 구조물의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팽창식 상부 구조물은 하늘의 조명 풍선처럼 미래도시 위로 솟아있어요. 가장 좋은 점은 이 풍선 건물이 지속 가능성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높은 높이까지 펌핑할 수 있고 쉽게 운반할 수 있도록 평평하게 만들 수 있는 데다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재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재생에너지로 구동되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어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휴, 미래는 로켓처럼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건축가의 작품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비결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죠. 인공지능을 현명하고 윤리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기계가 건축가를 대체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인공지능은 여전히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으깬 바나나 아이스크림 콘처럼 생긴 건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좋아하진 않으시겠죠? 게다가 인간에겐 한 가지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란 점이에요. 인공지능에는 감성 지능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돼요. 인공지능은 똑똑한 천재지만 인간이 공간에서 갈망하는 감정과 분위기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디자인의 인간의 손길, 즉 집에 온 것 같 2050년인데 옷장을 열어보세요. 거기서 본 건 몇십 년 전 여러분의 옷장에 있던 것과는 매우 달라요. 예를 들어 궁극의 여행용 자켓이라고 불리는 특이한 자켓이 있어요. 이동 중에 백팩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죠. 여행에 필요할 모든 게 갖추어져 있어요. 옷깃에는 목베개가 내장되어 있어요. 또 비행기나 자율주행차에서 낮잠을 자기로 결심했을 때 쓸 눈가리개도 있어요. 기기와 서류를 넣을 수 있는 주머니, 여행용 담요를 담을 수 있는 특별한 칸, 그리고 선글라스를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목이 마르면 음료수통에 빨대만 꼽으면 돼요. 주머니 중 하나에서 극세사천을 찾을 수 있어요. 또 다른 것엔 휴대용 충전기가 있어요. 자켓의 소매는 장갑으로 쉽게 바뀔 수 있죠. 그리고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특별 주머니도 있어요. 보이죠? 필요한 건 다 있어요. 아니면 태양열로 작동되는 바람막이를 선택할 수 있어요. 흑연색 직물은 방수가 되고 부분적으로 재활용된 폴리에스테르로 만들어졌어요. 이 자켓 또한 5개의 주머니와 1개의 모자가 있어요. 하지만 이 간지나는 옷의 가장 멋진 점이 뭔지 아세요? 바람막이 안쪽에 파워뱅크가 내장되어 있단 거예요. 어느 날씨든 어떤 기기든 충전할 수 있게 해주죠. 다 태양과 심지어 인공적인 광원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내는 태양 전지판 덕분이에요. 이 에너지는 열로 바뀌어 자켓에 저장돼요. 필요한 경우 몇 분 안에 옷 내부 온도를 섭씨 10도로 높일 수 있어요. 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알아보고 반응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템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옷 조각이 거의 살아있는 동작으로 그에 따라 반응해요. 문제는 여러분의 피부가 항상 움직인다는 거예요.
수축하고 팽창하며 모양을 바꾸죠. 이건 여러분이 너무 덥거나 추울 때 또는 두렵거나 흥분하거나 화났을 때 일어나죠. 이제 여러분의 옷은 인공 피부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 모양, 질감, 또 색까지 바꿀 수 있어요. 옷장에 있는 어떤 것도 입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무 옷이나 업데이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집에 3D 프린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반바지를 바지 한 벌로 바꾸거나 좋아하는 스웨터에 멋진 디자인을 추가하는 등 옷을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어요. 합성 바이오스킨으로 만들어진 옷을 고를 수도 있어요. 이런 옷은 직물 디자인과 생활용품 재료를 통합해줘요. 직물에는 대기의 수분량에 따라 세포가 팽창하고 수축하는 특별한 박테리아가 내장되어 있어요. 이 박테리아 덕분에 옷이 환기될 수 있어요. 체온과 땀에 반응해 여러분의 몸에서 가장 과열된 부위 근처의 플랩을 열 수 있어요. 이 플랩들은 땀을 증발시켜 여러분을 식혀주죠. 이렇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엔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요. 빨리 가야 할 곳이 있으면 워크윙스를 쓸 수 있어요. 이건 스위치를 작동시키면 롤러스케이트로 변하는 더신이에요. 이걸 신발에 붙일 수 있어요. 필요할 때 바퀴를 내려 롤러스케이트를 탈 수 있죠. 그리고 평상시 쓰는 신발을 원할 땐 바퀴를 쉽게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워크윙스의 뒤꿈치에는 교체 가능한 브레이크가 있어요. 이것 덕분에 내리막길을 갈 때 통제력을 잃지 않죠. 깔창이 고무 재질로 만들어진 덕분에 바퀴를 올리고 걸을 때 일반 운동화를 신는 느낌이 들어요. 불행히도 이 장치는 부피가 꽤 커요. 그래서 워크윙스를 매일 신지는 않아요. 하이킹을 하러 가면 펀쉘 배낭을 챙겨갈 수 있어요. 처음 봤을 땐 그냥 배낭 같아 보이죠?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접이식 덮개이기도 해요. 비가 오거나 매우 덥고 화창한 날에 쓸 수 있죠. 가방을 벗지 않고도 덮개를 순식간에 열 수 있어요. 외부의 열기가 너무 강하다면 선풍기를 켤 수 있는 버튼을 누르면 돼요. 바로 등을 식혀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온다면 우산은 챙길 필요 없어요. 덮개가 핸즈프리거든요. 요즘 운동이 하고 싶다면 특별한 운동복이 있어요. 이것은 안에 수십 개의 작은 동작 센서가 내장되어 있는 압박 셔츠와 바지예요. 이 센서들이 데이터를 수집해 스마트폰에 특별한 앱으로 보내요. 이 앱이 디지털 코치처럼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3D 움직임을 분석해요. 그런 다음 더 나은 결과 얻기, 몸 개선하기, 더 많은 에너지 생산하기 같은 방법을 추천해 보내줘요. 스마트폰 화면에서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아니면 더 정확하게 자신의 3D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죠. 이 모델을 회전시켜 원하는 관점에서 몸을 볼 수 있어요. 운동을 끝낸 후 또는 세트 후 애니메이션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운동 결과는 앱에 다운로드되고 저장돼요. 여러분의 발전 과정을 볼 수 있으니까 중요한 정보를 놓치거나 잊어버릴 걱정은 다신 안 해도 돼요. 달리기 하러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죠? 그럼 운동복뿐만 아니라 3D 프린팅 운동화도 착용하면 돼요. 이것들은 합성생물 물질로 만들어져서 하룻밤 사이에 자가술이 될 수 있어요. 그 뜻은 말 그대로 닳는 게 불가능하단 얘기죠. 이 신발의 가장 좋은 점은 딱 여러분 발 크기만큼 3D 프린팅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진 재료가 제2의 피부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뛸 때 나타나는 움직임과 압력에 반응하죠. 그리고 필요할 때 운동화 밑창이 부풀어 올라 추가적인 완충 효과를 제공해요. 달린 후 프로토셀이라는 물질 속 특별한 세포들이 에너지를 잃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포들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특별한 액체가 담긴 병에 신발을 보관하는 거예요. 또 액체를 원하는 색으로 염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세포가 재충전하고 나면 신발 색도 똑같아질 거예요. 여러분은 종종 그날의 목표에 따라 옷을 골라요. 그리고 친구의 가구 옮기는 걸 돕는 것과 같은 많은 신체 활동을 예상한다면 외골격 수트를 입어요. 하지만 부피가 컸던 과거의 그것이 아니에요. 현대의 외골격 수트는 평상복과 다르지 않아 보여요. 그럼에도 아주 무거운 것들을 들 수 있게 도와주죠. 또 몇 시간 동안 달리거나 걷는 걸 쉽게 해줄 바지, 청바지, 레깅스도 있어요.
또 정말 놀라운 액세서리를 고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스마트 벨트요. 여러분의 건강 데이터를 추적하고 특별한 앱이 팁과 추천을 제공하죠. 또 재활용 가능한 양말도 있어요. 요즘엔 아무도 헌옷을 버리지 않아요. 가정용 3D 프린터가 모든 종류의 직물을 쉽게 재활용해주고 재인쇄해줘요. 그리고 만약 하고 싶다면 직접 디자이너가 되어 오래된 옷을 새 옷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증강현실 스마트 안경을 뜻하는 AR 안경 없이는 집을 나서는 법이 거의 없죠. 이건 기본적으로 폰으로 보통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걸 바로 보여주는 착용식 컴퓨터예요. 날씨, 새 메시지, 운전 및 걷는 방향까지. 어떤 사람들은 AR 콘택트 렌즈 착용하는 걸 선호해요. 증강현실 안경 대신 멋진 와이드 팔찌를 찰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이 팔찌를 차는 날은 보통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보죠.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이 장치들이 구식이 되어가고 있어요. 30년 전에 비해 인기가 별로예요. 요즘은 팔찌의 도움으로 증강현실 화면을 열 수 있어요. 이 화면은 다른 터치스크린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요. 팔찌를 차기 싫으면 증강현실 화면은 다른 액세서리나 보석 아이템과 결합될 수 있어요. 옷장에 있는 대부분의 옷들은 자가 세탁이 돼요. 이 모든 건 얼마 전에 과학자들이 스스로 청소되는 특별한 직물을 발명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먼지와 기름때를 효과적으로 녹이는 나노 구조를 사용해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옷을 빛에 노출되는 곳에 놔두는 것뿐이에요. 티셔츠에 커피를 쏟으면 머리 위 전구가 있는 곳에 들고 있기만 하면 돼요. 몇 분 후 얼룩이 없어질 거예요. 그나저나 요즘 쇼핑하는 건 30년 전과는 달라요. 집에서 편안하게 아무 가게나 가서 신제품을 바로 사용해 볼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제품을 전시하는데 현재 매장에서 사용하는 가상 마네킹과 3D 홀로그램 덕분이죠. 요즘 배송은 더 빨라요. 어떤 제품을 주문하고 나면 드론에 의해 운반된 걸 몇 시간 안에 받게 돼요. 배송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면서 온라인 쇼핑은 예전보다 훨씬 저렴해졌어요. 기차를 타고 이동 중이시군요. 바퀴가 선로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차가 떠오르더니 고도가 올라갑니다. 현재 이건 아주 흔한 일이기 때문에 승객들 중 누구도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이 풍경은 곧 우리의 현실이 될지도 몰라요. 아카 테크놀로지에서는 이런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여행 시간을 줄이고 여행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여행을 하려면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보안 검색대에서 몇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 후에야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면 또 그 많은 절차를 밟은 후에야 도시로 나갈 수 있어요. 이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야 모든 여정은 끝이 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적어도 3가지 종류의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아카 테크놀로지의 링크 앤 플라이를 이용하면 환승 없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에어버스 A320 크기의 열차로 총 4대의 스쿨버스 길이에 162명 정도의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기차이기 때문에 도심까지 바로 선로를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시작할 때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만 가면 돼요. 기차를 타면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기차는 날개와 제트 엔진을 부착하기 위해 잠깐 멈출 거예요. 기차의 날개 폭은 축구장만 합니다. 이제 엔진에 시동이 걸리고 기차가 가속을 한 후 이륙합니다. 하늘을 나는 기차가 착륙하면 날개는 다시 분리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시내로 그리고 목적지로 가고 있어요. 교통체증도 없고 택시를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어느 지하철역에서나 내릴 수 있어요. 도시를 돌아다니는 변신형 비행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 회사는 공항의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더 간단한 해결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탑승구 바로 옆에 비행기를 주차시키는 대신 승객들이 공항 건물 바로 안에서 비행기에 탑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체가 활주로로 빠져나오고 엔진이 달린 날개는 물론 조종사가 있는 조종석이 본체에 부착될 거예요. 자, 비행기는 이륙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전보다 탑승과 이륙 시간이 30분 빨라질 거예요.
이 회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이동식 동체를 만들 계획이에요. 단거리 비행의 경우 약 160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장거리 및 대용량 항공편을 위해서는 2층 객실이 마련될 예정이고요. VIP 객실은 전용기처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좌석을 모두 제거하면 선실을 화물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링크앤플라이는 비행 중 기내와 날개가 분리될 경우를 대비한 특별한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실 앞쪽과 뒤쪽에 3개의 낙하산이 있어서 자동으로 펼쳐질 것이죠. 속도를 빠르게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동 로켓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체는 천천히 안전하게 내려갈 겁니다. 땅에 닿기 몇 초 전 기내에서는 가능한 한 부드러운 착륙을 할 수 있도록 기체 바닥에 부착된 에어백을 발사할 수 있고요. 더 빨리 여행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에어버스 팝업입니다. 도로와 하늘로 이동할 수 있는 택시의 한 종류인데요. 미래에는 그저 태블릿, 휴대폰, 심지어 스마트 안경으로 그러한 택시를 예약하고 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자동차의 차체는 현대식 세단 크기의 승객용 포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사람이 탈 수 있고 미래적인 디자인과 인터페이스가 마련되어 있죠. 두 번째 부분은 접지 모듈입니다. 일반 도로를 달리기 위한 차대와 바퀴죠. 포드에 탑승하면 그 후에는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대신합니다. 안전하게 차를 조종하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죠. 택시에서 내리면 접지 모듈이 달린 포드가 가장 가까운 충전소로 보내집니다. 편의를 위해 시내 곳곳에 충전소가 들어설 테니까 택시를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멀다면 더 흥미로운 교통수단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경우처럼 바퀴가 달린 포드에 타셔야 해요. 그러면 접지 모듈이 가장 가까운 이륙 장소로 데려다 줄 거예요. 그곳에서 캡슐이 공중 모듈에 부착되죠. 거대한 드론처럼 생겼네요. 탑승용 캡슐이 닫히면 위로 날아올라 접지 모듈과 포드가 분리됩니다. 네, 이건 바로 하늘을 나는 택시예요. 위에서 아름다운 도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특별한 플랫폼에 착륙하게 될 거예요. 포드가 접지 모듈과 다시 연결되고 공중 모듈이 다음 주행을 위해 충전하는 동안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로켓은 장거리 여행의 또 다른 혁명이 될 수도 있어요. 현재 우리는 우주로 날아갈 때 로켓을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미래에는 이 로켓이 비행기를 완전히 대체할지도 모릅니다. 뉴욕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상하이로 간다고 가정해보죠. 로켓에 발사되는 로어베이 어딘가 물 위에 설치되어 있을 수 있어요. 로켓으로 데려다줄 페리에 탑승하고 발사대에 도착하면 다른 승객들과 함께 자리에 앉습니다. 카운트다운 후 출발! 로켓이 이륙해서 우주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시속 약 27,000km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어요. 궤도에 들어서자 발사체는 승객용 로켓에서 도킹을 풀고 착륙장으로 돌아갑니다. 이곳에서 로켓에 주유를 하고 다음 발사 준비를 할 겁니다. 이때 승객을 태운 로켓은 지구 주위를 비행할 때 자체 엔진을 사용할 거예요. 로켓은 대기권으로 재진입하여 상하이 근처의 수상 플랫폼에 착륙합니다. 기존의 비행기를 타면 15시간이 걸리던 비행이 39분밖에 걸리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여행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로켓은 훨씬 더 많은 소음을 내므로 착륙장이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동 시간이 늘어날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중력입니다. 땅에 서면 1G로 느껴지던 중력이 일반 비행기로 이륙할 때는 1.5G 정도로 느끼지만 로켓으로 여행한다면 그때 경험하게 될 중력은 2배나 더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중력이 5G에 도달하면 기절하게 될 거예요. 땅으로 돌아가 보죠. 2010년 세계 자동차 수는 10억 대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이 숫자는 2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로의 끊임없는 교통체증과 싸워야 해요. 엘리베이티드 버스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버스는 버스처럼 보이지 않아요. 폭이 2차선이고 여러 대의 차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버스에는 최대 1,200명의 승객이 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반 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도로 양쪽에는 레일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죠.
엘리베이티드 버스 자체는 약 2m 상공에서 움직일 텐데요. 이것은 런던 2층 버스의 2층에 타는 것과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지도 않겠죠. 일반 자동차도 여전히 도로를 다닐 수 있을 겁니다. 엘리베이티드 버스는 전기로 작동되며 자동 조종으로 구동됩니다. 넓은 면적의 지붕에는 태양 전지판이 깔려 있을 거예요. 흐린 날에는 레일에서 직접 동력을 공급받습니다. 승객 탑승은 지상에 위치한 특수역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버스 중앙에는 팽창식 경사로가 설치될 거예요. 그러면 승객들이 안전하게 버스에서 내릴 수 있겠죠? 이러한 버스가 설계될 때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 바퀴가 달린 레크가 위로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제한이 나오기도 했어요. 만약 어떤 차가 고장나서 엘리베이티드 버스를 가로막았다면 바퀴 레크를 들어 올려서 앞으로 간 후 바퀴를 다시 레일 위로 내릴 수 있을 거예요. 뒷면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버스는 시간당 약 60km의 속도로 시내를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차가 막힐 때 운전하는 것보다 빠르죠. 교통체증을 방지하는 또 다른 옵션은 터널입니다. 자신의 차로 이런 터널을 통해 운전할 수 있을 거예요. 대도시의 가상 터널 시스템에는 진입점이 여러 곳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플랫폼으로 차를 몰고 갈 거예요. 그러고 나서 플랫폼은 내려갈 거예요. 터널 안에서는 속도가 시속 200km로 빨라져서 몇 분이면 도시 반대편 끝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승강장이 차를 지상으로 끌어올리고 최종 목적지까지 계속 운전해 가면 됩니다. 또한 미래의 도시 사이를 여행할 때 이 터널을 활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선 기차역 같은 곳에 도착해야 합니다. 거기서 승객용 포드에 타는 거예요. 이 포드는 4명에서 6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드가 터널을 따라가서 포드 클러스트에 도킹하면 수송기 캡슐과 연결되는 거예요. 특수 펌프가 터널 밖으로 공기를 빨아들이고 수송기 캡슐은 거의 완전한 진공 상태에서 움직일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 열차는 상업용 비행기보다 더 빠르고 음속보다도 더 빠른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LA까지 3시간 반이면 갈 수 있을 거예요. 기존의 비행기를 타고 가면 6시간이 걸리는데 말이에요. 목적지에 도착한 후 수송기 캡슐이 열리고 승객 포드도 역에 도착합니다. 미래에는 이 포드를 타고 일반 도로를 다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처럼 이런 포드를 집으로 부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교통수단을 갈아탈 필요 없이 미국의 끝에서 끝까지 횡단할 수도 있을 거예요. 테슬라 봇이 무대 위에서 춤추는 것을 보았을 때 모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로봇의 컨셉은 식료품을 사고 집을 청소하고 잔디를 깎는 것처럼 사람들이 매일 하는 지루한 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차를 고치거나 식사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어려운 일들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로봇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일을 하는 건 볼 수 없을 거예요. 테슬라는 놀라운 인공지능 기술이 더해진 내비게이션 및 자동 주행을 위한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모습 외에도 이 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처럼 독성 화학 물질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매우 빠르고 이동 중에도 휴대폰에 연결하여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요.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 자동차를 만들어서 내구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 그 이상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자동주행 운전 메커니즘은 실시간으로 실세계의 데이터를 가져와 서버에 업로드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면 계속해서 지도와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어떤 테슬라도 이 새로운 정보를 수집해서 자동주행 중에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테슬라가 자동주행 모드인데 도로에 구멍이 있다면 다른 테슬라 사용자들이 그 사실을 경고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AI는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교통 상황을 탐색할 정도로 똑똑합니다. 심지어 보도 위에 보행자나 보행자가 보지 않고 길을 건너고 있는지도 감지할 수 있고요. 또한 주변을 분석해서 주변의 장애물을 피하고 좁은 공간에 주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즉, AI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전체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 인간에게 의존을 하게 됩니다. 테슬라 봇도 이런 원리예요. 테슬라 봇은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자신이 저지를지도 모르는 실수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로봇은 두 발로 서 있을 때 균형을 잡기 위해 많은 양의 카메라와 센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바퀴 달린 슈퍼컴퓨터입니다. 테슬라 봇이 발표되기 전에도 이 회사는 거의 로봇 회사와도 같았고요. 이 로봇의 키는 거의 180cm이고 무게는 57kg, 얼굴은 스크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속 8km의 속도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앞지를 수 있습니다. 20kg 이하만 운반할 수 있지만 약 데드리프트는 68kg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등을 다치지 않고 소파 같은 것을 쉽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학습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요령을 터득할 필요가 없는 간단한 일들은 분명히 훌륭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장을 보는 동안 카트에 어떤 걸 담는지를 관찰해서 아마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브랜드의 우유를 좋아하는지 배우고 좋은 과일과 채소를 고를 것입니다. 구매를 수행할 수도 있고 특정 예산에 얼마를 지출해야 하는지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할 때는 설거지를 하면서 아무것도 깨뜨리지 않고 정리를 할 땐 물건을 잘못 두지 않는 법도 학습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테슬라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봇은 모든 테슬라 제품과 같은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공유할 것입니다. 봇을 개인 비서로 사용하여 차에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겠죠. 몇몇 국가들은 이미 사람들의 일상적인 전화 통화를 처리하기 위해 인공지능 운영체제를 채택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줄 수 있는 AI 에이전트와 전화를 받고 완전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로봇은 수천 통의 전화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 상담원과 연결되려고 몇 시간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을 거예요. 또한 이들은 모든 통화에서 학습을 하고 이를 적절한 스크립트로 모아 모든 사람과 소통하고 도움을 줍니다. 챗봇은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람들에게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도 유용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봇은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히는지,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고 슬프게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로봇과 아침 대화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학습 시스템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것처럼 특정한 몸짓과 움직임을 유사하게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투자자들은 지갑을 꺼내 수많은 돈을 쏟아부을 거예요. 이 생각을 실현할 수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휴머노이드 학습 로봇에는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은행 계좌, 모든 개인정보와 코드 또는 중요하고도 민감한 정보에 로봇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사이버 범죄자들은 봇이 더 빨리 움직이거나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도록 봇을 수정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에게 이러한 힘을 주면 역효과를 일으켜 주변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고요. 의도는 좋지만 로봇은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해 많은 스캔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테슬라 소프트웨어의 많은 부분이 인간의 행동과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필요에 맞게 로봇을 건드린다면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미래의 인간이 로봇과 합쳐진 모습을 상상하며 우리의 진화적인 후손들을 위한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세계에서 기술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익숙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로봇들은 화성을 식민지로 만드는 첫 번째 로봇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로봇들이 인간에게 반응하고 심지어 결정을 내리는 것까지 완벽하게 학습한다면 이 로봇들은 인간 없이 탐험을 할 수도 있고 아마도 다른 행성에 착륙하는 첫 번째 존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또 다른 회사 스페이스X는 인간을 달로 보낸 다음 그들을 달에서 다시 화성으로 보내는 임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로봇이라면 어떤 사람의 목숨도 위험에 내몰지 않고 달에 착륙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임무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일부 로봇은 과학자처럼 로켓 비행, 공학, 화성 생태계를 연구하는 것처럼 특정한 일에 특화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미 로봇 탐험가들에게 표면을 배회하며 놀라운 이미지를 찍게 한 적이 있죠. 하지만 이 로봇들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화성 표면에 닿기 전에 사람처럼 화성 표면을 걷는 척 흉내를 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감각을 기록해서 지구로 돌려보내면 사람들은 화성에 도착할 경우를 대비해 이를 관찰하고 준비할 수 있겠죠.
로봇은 인간이 살고 생태계를 만들어줄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날 때쯤이면 사람들은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화성으로 가고 있겠죠. 봇은 야외에서 걸을 수 있으며 토대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땅을 파내는 외부 기계를 통제할 수도 있고요. 화성 전용으로 만들어진 적절한 운송수단은 현재 우리의 기술보다 더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기술은 매우 발전해서 화성에서도 지구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로봇 자체는 공장의 조립 라인에서 기계를 작동시키고 부품을 함께 조립하기 위해 인간의 형태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특정한 일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졌죠.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었다면 그 자동차를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말할 수 없겠죠. 이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에서 기계를 작동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에 있는 로봇 팔로도 그런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화성에 착륙하는 로봇들은 특정한 작업을 위해 설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굴착에 능한 로봇은 아마도 불도저처럼 작동할 수 있겠지만 그 규모는 다를 거예요. 화성으로 날아갈 로봇들이 비행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테슬라는 이 봇을 발표하며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비록 미래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들은 이미 테슬라 봇에 대해 이야기하며 기사와 로봇이 춤추는 영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2045년입니다. 공항에 도착해 신분증이나 탑승권을 대신하는 생체 인식 장치로 얼굴을 스캔해요. 친절한 로봇들이 여러분의 짐을 들어 게이트로 안내해줘요. 여러분은 가상현실에서 면세 쇼핑을 좀 하고 플라잉V에 탑승하기 위해 줄을 서요. 두 번째 객실에서 가장 좋아하는 좌석을 선택했어요. 거기서 이코노미석이라도 의자나 침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친구와 동료들이 마주보고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단체석 코너를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은 장거리 비행이라서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편안하게 쉬기 위해 침대를 골랐어요. 플라잉V에서는 모든 승객들이 날개 바로 안에 앉기 때문에 날개 위나 근처에 있는 걸 선택할 수 없어요. 화물칸과 연료 탱크도 그 안에 있어요. 비행기는 두 개의 날개가 조정석 뒤로 V자 모양으로 뻗어있는 화살촉 같아 보여요. 타원형의 기내는 가압되어 있고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되었죠. 비행기 내부의 모든 건 가능한 한 가볍게 만들어졌어요. 덕분에 다른 항공기보다 연료 효율이 더 좋아요. 이 새로운 혁명적인 비행기 아이디어는 베를린 공과대학에서 논문을 쓰고 있던 한 학생에게서 떠올랐어요. 이것은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대학에 의해 더 개발되었고 KLM 네덜란드 항공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들은 장거리 비행을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로 했어요. 플라잉V는 2021년 기준으로 가장 진보된 항공기인 에어버스 A350과 많은 특징을 공유해요. 또 314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고 158제곱미터의 화물을 실을 수 있어요. A350보다 작고 짧지만 날개폭은 65m로 P사의 사탑보단 약간 더 길어요. 그 뜻은 전 세계 공항에 이미 존재하는 게이트 활주로 경납고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유입 표면적이 적기 때문에 저항이 적어요. 저항이 적다는 것은 같은 거리에 필요한 연료가 적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A350보다 20% 덜 들어요. 하지만 더 좋은 건 KLM은 정기적으로 힘을 받는 터보팬으로 배기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게 할 계획이에요. 또 독특한 구성 요소를 갖춘 독특하고 효율적인 다른 새 디자인에 비해 제조 비용을 상당히 낮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2020년 7월에 이 새로운 비행기인 22kg의 3m 크기의 모델을 시험했어요. 그들은 이걸 원격으로 조정했고 꽤 느린 속도로 성공적으로 이룩했지만 창조이 거칠었어요. 이건 항공기 옆쪽에 가까이 앉는 승객들은 물론 모든 승객들이 편안하게 미래의 비행을 하기 위해선 아직 손볼 것이 많다는 걸 의미해요. 수개월 동안 에어버스는 또 다른 특이한 모양의 비행기를 시험했어요. 폭은 불과 3m로 폭스바겐 비틀의 4분의 3 정도 되는 길이에요. 나는 쐐기같이 생겼고 환경 성능을 향상시켜 항공우주 산업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연속형 날개 디자인의 원격 조정 매브릭이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믿어요. 일반 비행기의 동체는 기본적으로 쓸모없는 무게이고 덜기 위해선 거대한 날개가 필요하죠. 새로운 디자인으로는 전체 기체가 떠요. 이건 비행기가 더 가볍고 더 작으면서도 같은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매버릭의 잠재적인 문제 중 하나는 항공기에 탑승하고 떠나는 것일 수 있어요.
넓은 중간 구간이 속도를 늦출 수 있고 가운데 있는 승객들은 필요할 때를 대비해 비상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동시에 그건 승객들에게 추가적인 다리 공간과 더 큰 통로를 제공해 줄 거예요. 다른 에어버스 발명품은 세 번째 연료 탱크로 연료를 주입할 필요 없이 최대 10시간 또는 8,700km를 논스톱 비행할 수 있는 XLR 비행기예요. 다른 좁은 동체를 가진 모델보다 1,600km 더 긴 거리죠. 보잉은 자체 혁명적 개념인 트랜소닉 트러스 브레이스드 윙을 개발하는 데 수년을 보냈어요. 이 비행기는 일반 상업용 비행기보다 긴 50m 길이의 접이식 날개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얇고 매우 긴 날개를 지탱해주는 비행기 제작에 사용된 트러스 덕분에 가능한 거예요. 또 비행기를 더 공기역학적으로 만들어 일부 제트 여객기의 속도까지 순항 속도를 높일 수 있게 해주죠. 새로운 디자인은 일반 디자인보다 9% 적은 연료가 필요할 거예요. 심지어 단거리 비행은 배터리 전력으로 날 수 있고 더 먼 거리에 필요한 주력을 얻기 위해 부분적으로 전기를 쓸 수 있어요. 가스와 전기 배터리 하이브리드로 전환하면 보다 비행을 저렴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덴버에 본사로 둔 부음이라는 이름의 스타트업은 거의 20년 전 콩코드가 몰락한 후 최초로 민간 초음속 제트기를 생산하기로 했어요. 롤스로이스와 협력해 미래 비행기를 위한 엔진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건 음속의 2배로 날지만 육지 위에서는 더 느릴 거예요. 그럼에도 현재 걸리는 시간의 반으로 동부 해안에서 런던까지 또는 서부 해안에서 아시아로 승객들을 태울 수 있어요. 이들은 모든 승객을 위한 특대형 보너스 창문과 일반 비즈니스 클래스석보다 그리 비싸지 않을 항공권 가격을 약속했어요. 보잉은 장거리 국제 항로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큰 트윈 제트기인 보잉 777X를 설계했어요. 384명에서 426명을 태울 수 있어요. 독특하게 접히는 날개를 갖게 될 거예요. 이건 공항의 좁은 도킹 공간에 넓은 몸을 맞추기 위해 직각으로 구부러질 거예요. 비행기는 더 넓은 객실, 조광창, 그리고 초대형 오버헤드 칸이 있을 거예요. 일부 디자이너와 항공기 엔지니어들은 창문이 전혀 없는 비행기 컨셉트를 실험해왔어요. 그중 하나가 익스온인데 유연한 고화질 스크린이 늘어선 객실 벽면에 항공기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360도 비디오 영상이 담겨 있어요. 제트기 날개에 장착된 2대의 카메라가 그 이미지를 포착할 거예요. 스크린은 저전압이고 비행기의 지붕에 있는 태양 전지판에 의해 작동될 거예요. 또 시차 기술을 이용해 화면을 분할하고 승객들이 동시에 다른 광경을 볼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제트기 본체를 따라 있는 2개의 뒤에는 에어컨과 실내 조명이 들어갈 거예요. 미래의 창 없는 전용기에는 승객들이 폰을 이용해 고화질 화면을 프로그래밍해서 제트기의 양쪽에 보고 싶은 걸 선택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창문을 제거하면 항공기 무게가 줄어들고 제트기 내부 설계에 더 많은 유연성을 줄 거예요. 또 동체를 단열시킴으로써 엔진 소음을 최소화하고 창문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구멍을 없애서 항공기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유일한 예외는 조종사들의 조종석에 있는 재래식 창문일 거예요. 에어버스는 승객들이 다양한 종류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으로 비행기 내부를 재구상할 계획이에요. 회의를 위한 공간, 사람들과 어울리고 가상현실 골프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이죠. 사교 영역에 있는 화면은 승객들의 기기에 연결될 수 있어서 화면에 있는 것들을 통제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기계 마사지에서 아로마 테라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할 스마트 좌석에 승객들이 느긋하게 앉아 쉴 수 있는 재충전 구역도 포함될 수 있어요. 또한 개별 침실, 샤워실, 바 구역, 그리고 심지어 기내 스파 구역까지 갖춰진 비행기가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에어버스는 화물칸의 이코노미 클래스 승객들을 위한 침대를 만들 계획이에요. 화물 컨테이너와 같은 크기와 모양의 여객 모듈이 있게 될 거예요. 항공사들은 장거리 비행을 위해 그걸 싣고 더 짧은 비행이나 여분의 화물 공간이 필요할 땐 그걸 밖에 빼놓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듈은 표면이 모두 광택이 나는 흰색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커튼인 고급 호스텔 룸 같을 거예요. 이코노미 클래스 승객들은 비즈니스 클래스 표보다 싼 가격으로 침대를 하나 빌릴 수 있을 거예요. 비행 이착륙을 제외하고 그곳에 계속 머물거나 12시간 이상의 장거리 비행의 경우 절반 동안 침대를 빌릴 수 있을 거예요. 대형 항공기엔 아래층에 이미 승무원들이 장거리 비행에서 쉴 수 있게 2층 침대가 갖춰져 있어요. 또 화물칸을 이용해 라운지, 회의실, 그리고 미래 최연소 승객을 위한 놀이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교환 가능한 모듈은 일반 좌석을 대체할 수 있어요. 어떤 항공사들은 미트 앤 시트 프로그램을 시험해보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의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항공편에 다른 승객과 공유할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은 직업적 또는 개인적 관심사 또는 그냥 선호도에 따라 옆자리에 앉을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선택권은 가까운 미래의 다른 항공사들도 적용하게 될 수 있어요. 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래됐지만 선구적이었던 애니메이션 시트콤 젯슨 가족을 닮은 세상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아직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없지만 로봇 청소기부터 3D 프린터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이 이 드라마에 등장했어요. 젯슨 가족은 일상생활에서 AI 역할에 대한 주제도 다루는데요. 예를 들어 한 에피소드에서 주인공 중 한 명이 로봇에게 일자리를 잃는 장면이 나오는데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게 된 시나리오죠. 하지만 특정 직업은 인공지능으로부터 안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안심이 되실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그러한 직업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마지막엔 직업을 바꾸고 싶을 수도 있어요. 목록의 첫 번째 직업은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는 경력을 쌓는 동안 가정 내 갈등이 있는 아동이나 가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을 처리해요. 이러한 민감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와 문화적 배경 등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개개인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계획을 세워야 하죠. 이를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와 적응력이 필요해요. AI는 정보를 수집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알고리즘은 당면한 문제가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는 점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또한 사회복지사는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고 도덕적 판단을 내려야 하죠. 하지만 AI는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프로그래밍 되기 때문에 사람의 복잡한 의사결정 능력을 그대로 재현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위로와 공감을 주는 사람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요. 챗봇은 사람처럼 정서적 유대감을 제공할 수 없어요. 사회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심리학도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또 다른 분야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복잡하고 개인적이며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행복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설레는 반면 다른 사람은 앞으로의 여정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죠. 따라서 어떤 감정을 언제 느끼는 것이 옳고 그른지는 정해진 것이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주관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자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성장과 치유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I는 고객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지만 심리학자가 인간의 감정, 생각, 행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상담에 임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또한 심리학자는 내담자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비판적이지 않은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내담자는 자신의 생각, 감정, 경험을 보다 편안하게 공유할 수 있죠. 하지만 AI 시스템은 공감과 연민, 진심 어린 분위기를 똑같이 재현할 수는 없어요. 누가 자기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챗 GPT가 알아주기를 원하겠어요? 전 아니에요.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내용에 의료 및 물리치료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의료업계에서는 이미 일부 AI 기반 도구를 사용해서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기술은 의료진을 완전히 대체할 만큼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의료진은 환자에게 올바른 방식으로 접근하기 위해 수준 높은 대인관계 기술이 필요해요. AI는 환자의 우려를 해결하고 필요한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실패할 거예요. 둘째, 인간의 신체는 복잡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모든 진단은 병력이나 환자 행동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 의료진의 일정 수준의 직관과 경험이 필요한데 이를 AI로 재현하기는 어렵죠. 교사가 고귀한 직업인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온라인 수업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게 교사가 AI로 대체될 거란 의미는 아니에요. 가르치는 일은 단순히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니까요. 학생마다 학습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시각적 예시를 통해 가장 잘 배울 수 있고 어떤 학생은 직접 실험을 통해
정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교수법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다들 운동장을 뛰어다니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친 적 있죠? 그때 눈물을 닦아주고 도와주신 분이 선생님이었고요. 그리고 체육 시간에 높은 허들을 뛰어넘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어쩌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못 믿었겠지만 선생님은 여러분을 믿었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정서적 지원과 격려, 영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안전하고 지지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요. 인공지능은 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요. 자, 솔직히 인정하세요. 좋아하는 법정 드라마가 하나 이상은 있을 겁니다. 이런 드라마가 인기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샤프한 정장을 입은 멋진 변호사들이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내고 있습니다를 외치며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하죠. 인공지능이 이미 몇 가지 법률 업무에 사용되긴 했지만 당분간 변호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지 않을 것이란 소식을 들으면 안심할 수 있을 거예요. 로봇에게 법정 자리를 뺏기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법률가라는 직업에는 높은 수준의 비판적 사고와 창의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분석하고 도덕적 고려사항과 법적 판례 등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조언을 제공해요. 그리고 법정에서는 인간의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변호사만이 설득력 있고 세밀한 논리를 제시할 수 있어요. AI는 이러한 미묘한 사고와 의사결정 능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술가, 음악가 및 모든 종류의 창의적인 직업에는 독창성, 상상력, 틀에서 벗어난 사고 능력이 필요해요. 크리에이티브 전문가는 문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정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이 깊이 빠져드는 것을 뒤로하지 않아야 하고, 그래야만 음악가가 수백만 명이 스트리밍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고 영화 제작자가 강력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영화를 촬영할 수 있죠. 반면에 AI는 기존의 데이터와 패턴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인 작업의 창의적인 측면은 복제하기 어려워요. 또한 AI 시스템은 인간처럼 감정을 경험하고 미학과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따라서 의미 있고 관련성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 생성이나 데이터 분석과 같은 특정 작업에서 크리에이티브 전문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분명해요. 글쎄요, 이건 좀 뻔한 이야기지만 AI 모델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 모델은 수많은 타고난 지능을 가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노력의 결과물이에요. 다시 말해 AI 모델에도 부모가 있다는 뜻이죠. 모든 AI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실행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이러한 버그를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모는 AI 모델을 실행하는 데 필요해요. 이보다 더 AI의 강한 직업은 없을 것 같네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둘러싼 한 가지 주요 이슈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종종 어떤 식으로 편향되어 잘못된 정보를 보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유형의 편향된 발언이나 행동도 회사 내에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사부 직원은 편견과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직장 내 프로세스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사부 직원은 갈등을 중재하고 직장 내 불만을 처리하는 역할도 수행해요. AI 모델은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처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HR 직원은 항상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수 부탁드릴게요. 배우들입니다. 특히 연극 배우들 들어보세요. 연극 경험은 인터랙티브한 경험이에요. 빨간 커튼이 열리면 배우와 관객이 즉각적으로 연결되죠. 따르릉 알람이 울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인공지능에게 맡기는 날이지만 단 하루만이에요. 보시 오늘 하루를 잘 버텨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노트북을 들고 챗 GPT를 열고 호모사피엔스가 아침에 AI에게 물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입력해요. 아침에 뭐 먹을까? 챗봇이 말합니다. 좋은 아침, 토스트와 아보카도를 곁들인 스크램블 에그 어때요? 혹은 달콤한 걸 먹고 싶다면 신선한 과일과 시럽을 곁들인 팬케이크나 와플을 만들 수도 있어요.
스크램블 에그와 치즈, 고기나 채소를 넣은 아침용 브리또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이 인조인간이 말하는 게 좀 귀엽네요. 그리고 추천한 메뉴도 꽤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평소 마시던 커피를 들고 챗봇의 조언을 무시합니다. 누가 아침에 그 많은 요리를 할 시간이 있겠어요. 양치질도 하고 샤워도 하고 이제 입을 옷을 고를 차례입니다. 챗봇 도움이 필요해. 오늘은 뭘 입어야 할까? 그날의 계획과 날씨에 따라 달라집니다. 날씨가 덥다면 반바지와 티셔츠처럼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좋아요. 선선하다면 청바지와 스웨터를 입으면 됩니다. 특정 이벤트나 활동이 계획되어 있다면 그에 맞는 복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궁극적으로는 편안하고 자신감을 주는 옷을 선택하세요. 네, 말이 되긴 하지만 그렇게 유익한 정보는 아닙니다. 맞다. 그런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은 결근해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GPT-C? AI 언어 모델로서 저는 귀하의 업무 일정이나 책임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없습니다. 오늘 출근해야 하는지 여부는 고용주나 상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 지루하네요. 있죠. 챗봇은 항상 같은 말만 하는 우리 엄마랑 다를 바가 없어요. AI 언어 모델이라는 점만 빼면요. 좋아, 챗봇. 적어도 내 상사에게 할 수 있는 괜찮은 거짓말은 만들어낼 수 있겠지? 죄송하지만 AI 언어 모델로서 상사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고용주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근무 가능 여부나 일정이 변경되면 가능한 한 빨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쉬어야 하는 경우 정당한 결근 사유를 미리 알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 이 챗봇은 학교에 지루한 아이들 같네요. 뭐 암튼요. 네, 수사학적인 질문이 아닌 실제적인 질문만 있다면 GPT는 멋진 기능입니다. 귀한 레시피를 알려주거나 숙제나 업무 프로젝트에 도움을 줄 수 있죠. 하지만 챗봇과 실제 사람처럼 대화하기 시작하면 AI 언어 모델로서 라는 문구가 나오면서 모든 재미가 사라져요. 네, 지루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